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모두가 확신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었죠.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그 확률이 50% 수준으로 그냥 똑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동전 던지기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불과 한 달 만에 이 확신에 가득 찼던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시장의 확신이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뒤바뀐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최근까지 미국을 멈춰 세웠던 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남긴 예상치 못한 유령 같은 거고요. 유령이요? 네, 바로 데이터 공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공백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연준 내부의 심각한 의견 대립입니다. 셧다운의 유령, 데이터 공백,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2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이 안개가 왜 이렇게 짙어졌는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그럼 첫 번째 이유, 그 셧다운이 남긴 데이터 공백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말 그대로 반쪽짜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보통 고용보고서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거든요. 하나는 기업들한테 물어봐서 이번 달에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고 발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6만 가구 정도에 직접 연락해서 실업 상태를 조사하고 이걸로 실업률을 집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셧다운 기간 동안 이 가계 조사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부 무급 휴직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기업 조사 결과인 신규 일자리 숫자는 나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건요. 이야, 이건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속도계는 나오는데 연료계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그런 상황 같네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속도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까지 꺼진 상태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내비게이션까지요? 네. 지금 얼마나 빠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마저 흔들리는 거죠. 자료를 보면 연준 위원 중 한 명은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정부 공식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연준 같은 기관이 민간 경제분석기관 데이터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걸 참고하면 되지 않나요? 왜 공식 데이터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연준도 다양한 민간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언어이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기준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민간 데이터 혹은 자기 주변의 일화적인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A 위원은 내가 보니 경기가 좋다고 하고 B 위원은 내가 쓰는 이 지표를 보면 나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기준점이 흐려지니까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에 더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요. 실제로 고용지표뿐 아니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이유인 연준 내부의 분열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기준점이 사라지자 원래부터 존재했던 연준 위원들 사이의 시각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정말 양쪽 진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매파적인 목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아직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발언입니다. 잠깐만요. 니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 사람 불과 2달 전만 해도 거의 비둘기파의 아이콘처럼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정당하다고 말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물가가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말을 바꿨다는 건 이거 연준 내부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아닙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조차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거 12월 인하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 퍼진 거죠. 성급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연준 내에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반대편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죠.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 선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요. 물론입니다. 지난 10월 회의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티븐 마이런 이사처럼 무려 50bp, 즉 0.5%포인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50bp 인하요? 동결이랑 같이요? 네. 한 회의에서 동결과 50bp 인하라는 이 극과 극의 주장이 같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연준이 지금 얼마나 다른 생각들로 들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제롬 파월 의장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하겠네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 불만이 터져나올 테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분석가들은 파월 의장이 연준의 공개적인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안을 찾으려 할 텐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긴 하되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가 마지막일 수 있고 데이터에 따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아주 강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내놓는 거죠. 이걸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하, 허키시컷이라고 부릅니다. 매파적 인하요? 말이 좀 모순적인데요? 매파적인데 인하를 한다니요? 그렇죠. 비둘기처럼 금리를 내리는 행동을 하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으니 너무 환호하지 말라. 이런 신호를 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아하. 혹은 아예 12월은 건너뛰고 내년 1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이번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났음을 암시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없고 연준 내 의견은 갈리고 파월은 고뇌에 빠져 있고 듣기만 해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에서 보내주신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군요. 네, 국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지만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주식시장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 발표 자체보다요. 그로 인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 즉 유동성 M2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고 아프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의 말보다 실제 돈의 흐름 그 자체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다는 거네요. 금리 올린다고 발표해도 시중에 돈이 계속 돌면 시장은 버티는데 실제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겁을 먹는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유동성 긴축 충격이 발생했을 때 IT, 산업재, 소재 같은 경기 흐름에 민감한 업종들의 주가가 가장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하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 충격의 영향은 대부분 단기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보통 1, 2개월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건 결국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의 결정 하나하나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제의 성장 같은 실물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 즉 펀더멘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놓고 벌어지는 이 소란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정말로 건강하게 버텨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게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과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0%가 확신했던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는 이제 50대 50의 동전 던지기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셧다운이 남긴 데이터 공백이라는 안개와 그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해진 연준의 내부 분열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통화정책의 충격은 비교적 단기적이며 결국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 지금을 고물가 시대로 정의하고 있더군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고물가 시대였던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모두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두려워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때 그건 침체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 시장의 강력한 상승 신호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불확실성이 시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경기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버텨준다면 지금의 이 혼란은 완전히 다른 기회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곱씹어 볼 만하지 않을까요?